책 왜 읽어? 자, 여러분, 목민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책이 뭐라고? 라고 하는 첫 번째 꼭지를 통해서 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도 했었고, 그리고 이 책 어디선가를 통해서 우리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지난주였는데 네. 마치 10분 전과 같이. 두 네. 번째 꼭지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라고 하는 꼭지입니다. 네.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꼭지를 통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또 확장, 이렇게 주변 맥락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또 우리 보시는 분들과 나눠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금은 관련성이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주 동안 이 책을 좀 읽으셨거나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럼요. 정말 소름 끼쳤었어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적응을 잘하시다니. 이렇게 하니까 정말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만 있으면 들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네, 뭐 읽었다고 누가 말씀을 해주시거나 한 분이라도 그렇네. 정말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달라요. 이런 생각 비슷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오. 지금은 약간 아직은 어색하긴 한데.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이 방송을 듣고 네. 책을 읽어본 다음에 네. 두 번째 우리 시간을 함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초대 손님도 모셔볼까요? 좋네요. 네. 읽어오라고 숙제 내줘. 누구가? 그만. 퀴즈 내고. 5개 이해하면은 쫓아내고. 아니 뭐야 안 읽으셨네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꼭지 그건 내 생각이고 역시 또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네.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털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역시 근데 너무 제가 써놓고도 좀 약간 뻔한 감이 있는데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 감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에요. 조선사회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역사적인 맥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왜 임진왜란과 이런 거를 거치면서 지방행정을 약간 조금 방기해버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갈 어떤 노봉이라든지 어떤 이런 처우 같은 것들이 중앙에서부터 약간 끊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네들이 각자 도생해라. 알아서 지방에서 행정을 하면서 너네들이 알아서 니네들 배는 니네들이 알아서 채워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말하자면 그럼 나는 어디에서부터 이런 말하자면 녹봉이 없어진 거 혹은 부족해진 거를 어떻게 채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온갖 악습들이 생겨나고 착취하는 수단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그런 악습이 생겨났을 때 그런 것들을 견제할 만한 어떤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은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민심서를 보면은 목민과 너네들이 이렇게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아전 같은 애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만 이제 이런 것들 견제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론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수령에게만큼 그러니까 이 목민관에게만큼은 환경보다는 너네들의 어떤 태도와 정신과 철학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목민관들을 위한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역시 목민관들 역시도 견제와 어떤 감시와 그리고 어떤 탄탄한 어떤 중앙에서의 어떤 뒷받침을 통해서 생계가 잘 보장이 되고 그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 목민관으로서의 어떤 이러한 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정약용이 말한 이러한 이 아주 훌륭한 이 얘기들도 들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만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감시와 견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은 정말 이렇게나 위험한 거구나.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환기를 시켜주지 않은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털주부 아니겠습니까? 이 곰팡이와의 전쟁, 곰팡이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정말 끝이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화장실 같은 데 좀만 이제 환기 제대로 안 시켜주거나 하면은 실리콘에 곰팡이 피면 나중에는 그 실리콘 이거 약 뿌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르고. 네. 근데 저는 별로 그랬던 제가 소멸하지 않은데 곰팡이가 있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또 좁은 집에 살면은 또 그게 더 심할 수 있어요. 좁은 집에 살면 우리 집도 안 넓은데. 난 어디 사는 거지? 아무튼 그게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되고 이게 뭡니까? 햇빛도 많이 들여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정말 우리 사회에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인간은 왜 권력을 이거를 그렇게 감당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견제를 꼭 해줘야만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봐요. 약간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래도 되나 했던 게 된다는 시그널이 오는 순간에 처음에 가졌었던 어떤 그 두려움 있잖아요. 이래도 되나 하는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증발해버린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건가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거를 들려줘봤자 오히려 야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전기에 들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래서 전 못 나갔잖아요. 실제로 계속해서 견제를 받아요. 끊임없이.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시받는 권력 감시해야만 한다 라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게 임진왜란이나 어떤 큰 어떤 국난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파장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폐단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까지를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공동체 전체에 이런 큰 위협이 오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가장 약자들한테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 그게 역시 또 생각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임진왜란 때 그렇다면 뭐 민중들은 피해를 안 받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일 많은 피해를 봤던 게 어떻게 보자면 그런 이제 외란이나 호란을 통해서 민중들이 가장 크게 겪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뭐 수령들이든 지방관이든 자기들이 이런 뭐 아전들 자기들이 이제 그 지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이제 방식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은 이제 피해는 결국 가장 약자에게로 먼저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목민심서에도 잘 나오지만 만약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겼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누구부터 그럼 케어를 해줘야 되느냐. 역시 그것도 가장 지금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부터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방어선을 잘 만들어 나가야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가 정리학경 선생님이 상당히 유연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저도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잔소리꾼을 막 엄격하고 막 너 요새 공부 안 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 유배지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원칙만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원칙주의자는 오히려 원칙의 절대성을 고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칙이 원칙으로서 사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결과를 선명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그리고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또 어디로 결국 귀결되기 마련이냐면은 결국엔 철학의 문제거든요.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함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도덕적 판단, 철학적 판단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한 도덕적인 판단이나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판단에서부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현실의 변화 속에서 그거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원칙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이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렵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원칙주의자들은 그냥 편해서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게 원칙이잖아.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대잖아.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 뭘 바꿔? 관행. 그렇죠. 뭘 바꿔? 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철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기 몸 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정약용 선생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편하기 위해서 원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진정한 원칙주의자, 진정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회의 어떤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보수주의자로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롤모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만 지키는 사람과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다른 거죠. 네. 제가 정리 잘하지 않았나요? 정말 잘하죠. 제가 한 8분 동안 떠는 거를 네. 한 12글자 정도로 제가 떠오른 거 좀 몇 가지 아까 권력을 견제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권력을 감시할 만한 감시자가 이제 뭐 정말 선왕이 나타나셔서 조선시대 때는 통치를 하시면 좀 나아졌겠지만 역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약자들이 이제 국가에서 우리 시민들을 잘 보좌를 하셔서 결국 그들이 또 권력의 감시자가 되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거밖에 없겠구나 역시 그들을 옥민간들을 이제 견제할 사람은 이제 우리밖에 없네. 그래서 참 바쁜데 안 그래도 바쁜데 맞아. 일하라 견제하라 정말 바쁘네요.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덜 바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바쁘고 싶은 사람만 바빠야 저는 건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정말 여유가 있고 싶은데 이 사회가 감시를 놓치는 그 순간에 좀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권력이든 뭐든 아주 틈을 그냥 비집고 그냥 튀어나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잘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되게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는 안 돼. 맞아요. 지금 혼자는 할 필요 없어요. 혼자는 몸이 한 28개인 것 같아요. 혼자는 같이 하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얘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되는 게 그거는 저도 어디 적어왔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원칙이라는 거를 이 원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또 몸인간한테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의나 철학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요. 역시 또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해요. 그거 없이는 어떻게 안 돼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거 있잖아요. 처벌에 대한 흥흥민서에도 물론 잘 나옵니다만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말단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처벌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고 왜 그런 짓을 했고 그거를 원인을 제거해서 교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처벌 그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모습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대단하고 어려운 작업이고 사회적인 그런 공통적인 어떤 동의가 있어야 그게 또 가능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안 되면 혼쭐을 내주려고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경고하고 어떻게 갈 거야, 너 본장 맞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교육시키고 교화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럴 때는 괜히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어김없이 혼내주는 때도 있어. 그럼요. 이게 또 진짜 건강한 원칙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 우리 대장님의 또 그건 네 생각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네, 지금 설주부님의 그건 네 생각이고 잘 들렸어요. 약간 일부러 매번 네, 반말할게요. 반말 잘 못하는데. 좋네요. 이럴 때 하니까 되게 참신하네요. 잘했다. 제가 여기 딱 표시해 놓은 부분은 요거였어요. 여기 짧으니까. 벼슬살이에는 석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 맑을 청자. 기억납니다. 써보고 싶었는데 기억납니다. 청, 둘째는 신입니다. 신. 이게 삼가신자인데 여기 삼가함 맞추면 틀렸어요. 삼가. 그쵸. 어색하지만 어쨌든 이 신, 삼가신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지런한 근인데 이 근은 사실 뭐 되게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맑을 청, 상갈신, 부지런한 근이 벼슬살이의 기본이다. 이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그런 직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치를 하든 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게 되게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리고 이런 말이 저는 좀 어려웠는데, 네. 한참 넘기질 못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법도를 지키는 부분에서, 몇 쪽인가요? 여기가 89쪽이잖아요. 89쪽. 여기 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확연히 지킬 것을 지켜 흔들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면 곧 인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물러나고 천리, 어떤 천하의 이치가 흘러서 행해진다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신념을 지킨다. 조선시대 때도 주변에 많은 수령들이 막 백성들의 뭐 피고름을 막 빨아서 자기의 뭐 욕심을 채울 때 혼자서 원칙을 지키는 막 그 사람들의 쓸쓸함이 막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쉽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맞아요.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진짜 한 줌도 안 돼요. 한 줌이라니요. 너무 슬퍼지다. 진짜 한 줌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정약용 정도 되니까 그런 거지. 500번 정도 쓰시는 분이니까 역사에게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지혜가 있어야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꿋꿋함을 신념을 가져야 할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나온 삶을 떠올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신념이 있죠, 당연히. 각자 사람들은 신념이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그냥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다 신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죠. 있었을 거란 과거를 빼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신념을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막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슬퍼졌어요. 정말 쉽지 않고 사회 분위기 전체가 좀 바뀌어지는 게 있겠다. 상대방의 신념도 지켜주고 나의 신념도 발휘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97쪽에 제가 여기 꿀팁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적었지? 네, 무슨 의미예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절은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료의 의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에 맞아야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손하고 그다음에 또 결백하는 이게 아까 그 차가움과 따뜻함의 또 공통 분모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 혹시 탈주부님은 좀 평소에 냉철할 때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사실은 이제 부등으로 따지면 차가움과 냉철함을 갖고 있는데 되게 냉철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냉철하지를 못해서 사람을 안 만나요. 그게 무슨 궤변인가요? 진짜 농담이 아닌데요. 전 진짜 냉철하지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냉철해서 만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냉철해야 되는 상황이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고 냉철하게 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 순간에도 냉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그 상황을 피해버리고. 그럼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저 스스로는 실제로는 병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착한 남자 컴플렉스인지 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착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가서 피하셨군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우리 같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친절하신 분이라 생각해 저를 계속 피하시기를 왜 그런 거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냉철해지셨어요. 그래서 냉철해야 되는 순간에는 지나치게 그래서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양념을 많이 쳐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어쩌면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나 돌려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능숙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랑 안 맞네요, 그런 거는. 네. 저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몰입할 때도 있어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제 다가갈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상대방이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할 순간에조차도 약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저는 좀 다른데 이런 거예요. 저도 그건 비슷해요. 되게 혼자 되게 속상해하고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하지만 꼭 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언젠가 저 사람이 10년은 내가 미안해 하면 조금 이제 편해지는데 그
그 불편함을 그냥 제가 실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예전에 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개인 방송 그런 거죠.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여고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걷잖아요. 우리 그 친구 유땡땡 미안하다. 근데 걔가 친한 친구였는데 팔짱 끼고 손잡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지만 저는 안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좀 중요한 일들까지 너무 그냥 냉철하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정약용이 말하는 이제 관리로서의 어떤 냉철함과 따뜻함은 어디까지나 하는데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백성에 대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칙을 행할 때는 한없이 냉철하게, 그 대신 철학의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저도 조금 중심 잡고 신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한편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예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을 담기 위한 아주 좋은 방패막이가 된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만약에 이거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인조차도 잘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인과 예가 우리가 뭐 유교식으로 꼭 해석할 거 없이 뭐 어떤 예는 격식, 그다음에 이제 이는 뭐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잘 찾아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화를 잘 이루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아까 느낌은 얘기를 잘 주셨으니까 여긴 제가 어렵다라고 써놓은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예의와 관련해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일 때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하니 내가 내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나의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흠집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제가 득도라고 여기 써놨는데 전임자의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설주부님은 전임자의 흠이 있으면 그 사람 너무 잘못을 했어. 백성들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서는 덮어주래요. 덮어줘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죄가 있으면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최대한 마음을 잘 써줘서 잘 떠나도록 해주고 너무 심하게 굴면 표현했어요. 너무 제가 이런 게 어디서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굴면 죄를 다스려야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전임자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흠을 알았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아량으로 덮어줄 수가 있어. 그런데 덮어주면 내가 힘들고 손해가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고민했던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넓은 아량으로 그걸 덮어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가 덮어줘야 되는 선이고 아닌지 이런 것들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정말 아량과 도가 넓고 깊어야만 가능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저는 100% 가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다 덮었습니까? 다 덮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되게 답답해할 때도 있어요. 네가 그걸 왜 다 하니? 왜 다 덮었으니?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근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명백한 저의 어떤 성향을 고려한 이성적 판단이에요. 도량이 아니에요. 이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덮지 않았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지도 알고 돌아올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과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저는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기회비용이 전 그쪽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이것도 오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개판을 쳐놨어. 그러면은 내가 빨리 해결하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변에 오해를 사요. 아량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아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 건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뭐 아량도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스스로는 약간 좀 어쨌든 저를 위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잠깐만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렴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청렴. 근데 청렴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도덕적 의무로서만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청렴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건 맞아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이 리얼리스트로서의 어떤 이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옳아서 하라는 게 아니야. 그게 좋은 일이니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너무 이제 설득력 있게 하더라고요. 칸트네요. 칸트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야, 쟤 착한 척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흠집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전 뭐라고 얘기를 종종 하냐면, 야, 착한 척을 평생 하는 그 사람은 착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게 되게 실천의 중요성과 결과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과정, 그거야말로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손해와 이익이라는 너무나 이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후관계가 막 터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동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밖에 가져오진 않거든요. 당장에 그것이 손해냐 아니냐 따지는 거는 기간을 너무 장기적으로 설정하거나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잡았을 때 당장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를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좀 안 하면 그냥 아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진짜 무서운 얘기가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뒤에 막 껍질을 묻어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물었다면서 여기 문장을 뽑은 거지만 이승훈, 정조, 정약전 하고서 그리고 정약전을 물었다. 너희들의 시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를 죽이지 않는가. 소름 끼쳤지. 그렇죠.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선을 행동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런 어줍지 않은 막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없으면 저는 좀 사람들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방금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소설을 떠올리는지 아세요? 존머시 이야기. 나 존머시 이야기를 어렸을 때 봤을 때 이걸 왜 삐뚤빼고 읽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 아저씨 맨날 뛰어다니는 거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저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 존머시의 그 마지막 그 멘트가 있잖아요. 날 좀 내버려. 나 그 말 맨날 속으로 하잖아. 진짜. 좀 그거가 뜬금없이 종종 떠올라요. 야, 좀 내버려도 되잖아. 왜 그걸 못하지? 내버려도. 왜 안 나버릴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자기 삶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라고 저는 또 이해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게 틀린 게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사실은 그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이 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 애잔함이 저는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소리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지금 싸우고 있구나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존머시의 대사가 머릿속에서 막 울려요. 그렇죠.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리고 저도 그런 말 좋아해요. 너나 잘해. 내뱉지 않아요. 이거 정말 깜짝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크 터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 하면 인터넷 보면서 너나 좀 잘하게. 너나 잘하세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노적 근자씨. 친절한 근자씨. 진짜 그 너나 잘하세요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 합니다. 정말 그런 메시지, 어떤 선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정말 공감이 많아요. 네. 저도 참 이게 인용할 만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근데 꼭 읽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기대할게요. 하나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백성이요, 하늘이요, 자기 마음이다. 이 세 가지를 근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무슨 명언처럼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네요. 백성도 속일 수 없고 하늘도 속일 수 없고 자기 마음도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 세 가지에 비춰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가? 너무 강렬한 문구예요. 하늘은 어떠한가?
그것도 칸트 생각나네 또 갑자기 하는 얘기.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칸트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다.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정엄명령.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건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이거는 조금 긴데요. 아 나 이거는 진짜 읽어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의 메시지입니다. 네. 흉년에는 유리벌식하는 자를 볼 수 없고 마을에 양민만 있는데 흉년이 되면 이런 무리를 보게 되니 이들도 본래는 양민이었고 버려진 자들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한갓 육친이 흩어져 없어지고 사방의 이웃들도 거절하여 호랍이 과거 고와 불구자로 의탁할 곳이 없어 마름처럼 떠다니고 쑥대처럼 굴러다니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굶주림이 쌓이고 오랫동안 얼어서 그어진 본성을 잃고 염치가 모두 없어지고 총명과 식견도 드디어 어두워져 괴물이나 짐승처럼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염증이 나게 하는 것이지 어찌 처음부터 달랐겠는가. 하늘이 그 게으름을 싫어하여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천간오리들은 하늘이 어찌 싫어하지 않고 저런 낙을 들게 하는 것인가. 이는 모두 어질지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니 논할 것이 못했다. 부모가 게으른 자식이 미워 매질하면 그 형된 이는 아우를 가두어 어루만지면 죽과 미음을 권하는 것이 효도의 우의이다. 그렇지 않고 덩달아 꼬집고 구박해서 문 밖으로 내쫓는다면 부모는 이 아이를 치근히 여기며 형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치가 이미 이와 같으니 수령은 마땅히 유리거식하는 자를 거두어 어루만져 주어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 장행고의 서명에 호라부, 과부, 고아, 늙은 자식 없는 자, 곱사 등이 불치병자들도 모두 우리 형제 중에 역병에 처해 호소할 데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으니 사람들이 참으로 장행고처럼 마음먹는다면 유리거식하는 자를 구제하는 일이 반드시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참 이례적이네요.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난 이게 참 역시 난임물은 난임물은 지성인이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요즘에 뭐 이런 정치인들한테 이런 사회적 약자 왜 돕냐고 물어봤을 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돼지 얘기는 하고 이런 거는 드디어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오늘 나오긴 나오네.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급 사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 예. 맞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약용이 참 대단한 게 얘기는 다 못했지만 토지제도도 정말 파격적으로 파격적이에요. 그것도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완전히 넘어서는 완전히 복지보다도 더 대단한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이런 사회가 말이 텐데. 그리고 복지사회의 어떤 실천 속에도 그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행정 업무로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부휴를 다 끝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잘 끝냈다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그런 복지 정책에서 아무런 그런 성찰 없이 한다는 게 너무 비교돼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반발을 이제 맞닥뜨리는 건데 이게 첫 걸음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성찰하면서 복지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되게 감동적이네요. 이분은 이렇게 똑똑하신 걸까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왜 이 책이 뭐라고 코너에서 문장 뭐로 쓸까 하다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공무원 로봇을 만든다면 매뉴얼북으로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넣고 싶은 책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완전 찬사네요. 정말 찬사인데 근데 그 부휴 관련된 게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그런지 감동이 더 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한 건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성공한 거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보내는데 찬사를 보낼 때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 찬사 속에도 누군가는 아프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배려와 어떤 그들에게 감정이입하는 것 없이 찬사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언제나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게임처럼 승리하고 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패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훌륭하게 패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교훈이 많은 책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복지나 행정이 정말 걸음마 당기고 걸음마라도 하니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발달한 사회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죠. 계속 가서 살펴보고 그 뒤 예외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복지 우선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은 울림을 주고 시대에 정말 앞서갔고 그래서 아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짐승같이 된다는 것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킹덤 맞죠.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 거기 장면 생각나요. 네. 그래서 그 좀비가 되잖아요. 네. 그 장면도 지금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시즌 1이 사실은 그걸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시즌 1. 얼마나 힘든지 네. 그 인육을 그게 딱 조선시대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이 책에도 제 그 판본에는 그 그림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그 인육을 먹는 맞아요. 그런 이제 풍속을 막 보여주는 그런 풍속이라고 하면 되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끔찍한 장면을 좀 그림으로 그리죠. 이런데 그 그림에 출처가 없는 건 좀 아쉬웠어요. 새로 나온 판본에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꼭지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역대 어떤 때보다도 풍성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디자이너께서. 이거 오늘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했죠. 역사가, 요즘 역사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책에 대한 애정과 또 저자와 또 저자가 담고 있었던 어떤 생각에 공감하는 그러한 어떤 사유들이 그 사유들에 대한 또 애정이 막 그득그득 막 묻어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책 그냥 읽고 그냥 감동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책장에만 꽂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싶네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는 게 하여튼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읽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저도 이번에 또 계속 이제 부분 발췌도구를 보다가 옛날에 읽고 이번에 다시 쭉 읽으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컸어요.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책 우리 목민신서 가지고 긴 시간 동안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쪼록 즐거운 독서와 시청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